야담우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은 죽은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삼날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산을 울렸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광기 어린 작업을 비추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쳐버린 며느리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깃든 것은 광기가 아닌 서늘한 복수심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닌 20년을 감춰온 끔찍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며느리가 무덤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과 그 진실이 밝혀진 후 벌어진 조선시대 최고 기이한 복수극입니다. 과연 무덤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며느리를 학대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종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 그곳에는 청송 김씨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고택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단정하게 올려진 한옥, 마당에는 100년도 넘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지요. 이 집의 주인은 김선비라는 양반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으나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하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한학을 가르치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이면 서당에서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엄하면서도 자상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김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그를 깨우치고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사람, 박 씨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빼어난 미모와 현숙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쪽을 찌고 소복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그녀는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말할 때도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본래 양반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친정 아버지 김진사는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양반이었지요. 수백 마지기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양에도 기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시를 읽고 바느질과 자수를 익혔지요. 친정 어머니는 박 씨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딸은 귀하게 자랐으니 훗날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박 씨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었지요. 딸아, 내년 봄이면 내 혼례를 치르자꾸나. 좋은 신랑감을 찾아두었단다. 어머니의 말에 박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삼경이 넘은 깊은 밤중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박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사방이 온통 붉은 불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라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 씨는 부모님을 찾아 헤맸지만 연기와 불길에 가로막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박 씨를 간신히 끌어내었지만 부모님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불이 꺼졌을 때 그곳에는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화려했던 기와집은 완전히 사라지고 검게 탄 기둥들만이 비참하게 서 있었지요. 박 씨의 아버지 김진사는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구출되었으나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박 씨는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재산 문서는 모두 불타버렸고 김진사가 소유했던 땅들의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의 재산은 빚쟁이들과 탐욕스러운 친척들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 씨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단다. 내가 빨리 시집을 가야 할 것 같구나. 친척들은 박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16살이 된 박 씨는 서둘러 혼처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없고 친정 배경도 없는 처녀를 원하는 집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먼 친척이 김선비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김선비는 가난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도 깊다네. 너 같은 처지에는 좋은 혼처이게야. 박 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봄, 박 씨는 김선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혼수도 없었고 친정에서 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남루한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 하나만을 가지고 시집을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김선비의 어머니 최 씨 부인. 박 씨가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입술은 늘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박 씨가 공손히 절을 올리자 최 씨 부인은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쯧쯧, 몸집이 작고 약해 보이는구나.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박 씨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도 없는 계집애가 감히 양반집 며느리라고 들어왔으니 몸 바쳐 일해야 할 게다 알았느냐? 그날부터 박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독하다는 말로 평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과부.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참으로 억척스러운 분이시지.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피땀 흘리셨다네. 사람들은 그녀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본 최 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움, 경계, 아니면 두려움? 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 씨 부인이 자신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우물 두레박을 내리며 손이 터져 피가 났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밥을 짓지 않았느냐? 게으름을 피우는 게냐? 박 씨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최 씨 부인의 꾸지람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발을 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지었느냐? 돌덩이를 씹는 것 같구나. 최 씨 부인은 박 씨가 지은 밥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정성껏 밥을 지었고 남편 김선비는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트집을 잡았지요. 바느질도 형편없구나. 이렇게 바늘땀이 성긴데 양반집 교수 출신이라고? 박 씨가 정성껏 바느질한 옷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해라. 이런 조잡한 솜씨로는 우리 집안 망신이다. 박 씨는 밤새 옷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참았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김선비는 아내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박 씨가 소리 없이 우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에 잡힌 물집과 상처도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너무 하십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어머님 성정이 원래 그러시니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려 보겠소. 김선비는 어머니께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효는 모든 덕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비에게 효는 목숨과도 같았지요. 어머니께 대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사옵니다. 일을 조금 줄여주시면.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최 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 계셨을 때도 며느리는 이렇게 일했다. 그것도 못하면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느니라. 그러하오나 내가 어미 편을 들 것이냐, 아내 편을 들 것이냐, 선비로서 효를 저버릴 것이냐?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니 곧 마음이 풀리실게요. 박 씨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원래 밝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졌습니다.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박 씨는 견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냈고 남편의 무력함도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시어머니께서도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박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박 씨에 대한 미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지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마치 박 씨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까봐 경계하는 것처럼 박 씨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움에는 단순한 미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시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그해 가을 추석을 보름 남짓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유난히 쌀쌀한 날씨였지요.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간섭하시던 분인데 말이지요. 박 씨가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최 씨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가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의원을 불러라. 최 씨 부인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급히 남편을 깨웠고 김선비는 서둘러 마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최 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풍한을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데다 몸이 약해지셨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박 씨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학대를 받았지만 박 씨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이불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김선비는 박 씨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동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아니면 어찌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겠소.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다시 와서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비는 절망했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그였기에 어머니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여 어머니의 병을 고치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김선비는 어머니 방 앞에서 밤새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위로하며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 씨 부인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김진사, 용서하시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사라니 그것은 자신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 아니던가요? 시어머니가 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불을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 씨 부인의 헛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을 지르다니. 혹시 박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저 병으로 인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최 씨 부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박 씨와 김선비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경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최 씨 부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느리.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소부가 여기 있나이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박 씨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박 씨는 아픔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박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최 씨 부인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덤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가 묻자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 속을 파보면 최 씨 부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선비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최 씨 부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어머니, 김선비는 통곡했습니다. 박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학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보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무덤을 파보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무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최 씨 부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참으로 억척스럽게 사신 분이지. 홀로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 그래도 효자를 두셨으니 편히 가실 게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박 씨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며느리의 도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방에는 낡은 옷가지들, 은장도, 놀이개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제는 자신을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지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가지들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으로 여러 겹싸인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녀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은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박 씨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비녀는 분명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매화 문양, 은빛 광택, 그리고 비녀 끝에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박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비녀를 만지며 놀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 참 예쁘네요. 그래,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 비녀를 물려줄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 비녀는 화재 때 모두 타버렸을 것입니다. 친정집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비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박 씨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박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비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비녀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의 비녀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비녀를 품에 넣고 마을의 연로하신 만월댁을 찾아갔습니다. 만월댁은 올해 70을 넘긴 할머니로 이 마을에서 50년도 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시고 과거의 일들도 소상히 기억하고 계셨지요. 할머니, 안녕하시나이까? 박 씨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만월댁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선비댁 며느리 아니가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겠나. 얼른 들어오거라. 만월댁은 박 씨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나이다. 그래, 무엇이 궁금한가? 박 씨는 품에서 비녀를 꺼내 만월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비녀 좀 봐주시겠어요? 만월댁은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만월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 비녀를 아시나요? 박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월댁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너한테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구나. 만월댁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20년도 더 된 일이란다. 만월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계셨지. 아주 부자 양반이셨어. 논밭이 수백 마직이나 되고 한양에도 집이 여러 채 있으셨다더구나.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그것은 자신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귀하게 키우셨지. 그 처자가 바로 이 비녀를 끼고 다녔단다. 만월댁은 비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매화 문양 비녀는 김진사께서 부인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거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녀지. 그래서 부인께서 늘 머리에 꽂고 다니셨어. 박 씨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월댁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 댁에 큰 불이 났어.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날이었지.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집 전체가 불타버렸단다. 김진사 어르신은 화상을 입고 보름 만에 돌아가셨고 부인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셨지. 딸아이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너였구나. 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리니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비녀가 어떻게 제 시어머니한테 있었을까요? 박 씨의 질문에 만월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화재가 난 그날 밤 누군가가 김진사 댁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단다. 하지만 워낙 깜깜한 밤이라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 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만월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됐단다. 네. 박 씨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하게 사셨거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느라 품팔이까지 하셨어. 그런데 김진사댁 화재 직후부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갑자기 땅을 사고 집을 크게 짓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해했지. 어디서 그 돈이 생겼냐고. 만월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돈이 생긴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 그냥 친정에서 유산을 받았다고만 했지. 하지만 최 씨 부인 친정은 더 가난했는데 무슨 유산이 있었겠어. 박 씨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혹시 최 씨 부인이 김진사댁 화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대놓고 말은 못했단다. 최 씨 부인이 워낙 무서운 분이셨거든. 박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을 불태웠다는 말인가요? 어머니의 비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 씨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만월댁의 집에서 나온 박 씨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을 파멸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날 밤 김진사댁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수상한 사람. 화재 직후 갑자기 부자가 된 최 씨 부인.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이 소용돌이 쳤지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나를 그토록 학대한 이유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씨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 씨를 학대하며 억눌렀던 것이지요. 박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의문을 품지 못하게. 박 씨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월댁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박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덤을 파보면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했던 그 말. 혹시 시어머니의 무덤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20년 전 일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20년 전 김진사댁 화재 때 일을 기억하시나이까? 아, 그 끔찍한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집 전체가 타버렸지. 혹시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이까? 아니, 원인은 끝내 알 수 없었어. 밤중이라 모두 잠들어 있었고 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단다. 박 씨는 또 다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최 씨 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신 일을 기억하시나이까? 참 이상한 일이었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돈이 생겼더라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어디서 그 돈이 생겼다고 하셨나이까? 친정에서. 유산을 받았다고 했는데. 글쎄, 최 씨 부인 친정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소문은 없었거든. 다들 의아해했지. 박 씨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을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마도 무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쿵. 삼날이 흙에 박혔습니다. 쿵, 쿵, 쿵. 삽질을 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산을 울렸습니다. 박 씨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곧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받았던 학대에 비하면 말이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박 씨는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박 씨는 자신을 독려하며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있어 박 씨는 서둘러 주변 흙을 더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묵직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자물쇠를 삽으로 부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의지의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종이들은 모두 편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지요. 첫 번째 편지.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불을 지르는 일, 계획대로 잘 진행하였소. 약속한 대로 돈을 절반 보내주시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 김진사가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오. 곧 죽을 것이오. 부인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이제 재산 문서만 확보하면 돼요. 박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 번째 편지. 김진사 댁의 재산 문서를 모두 확보했소. 논밭 수백 마지기의 소유권을 우리가 차지했소.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소. 네 번째 편지. 김진사의 딸아이는 살아남았으나 친척 집으로 보내졌으니 걱정 마시오. 그 계집아이는 재산 문서가 모두 불탔다고 믿고 있소. 박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박 씨의 친정을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땅이었습니다. 박 씨의 친정이 가지고 있던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최 씨 부인은 공범과 함께 화재를 일으키고 혼란 속에서 재산 문서를 빼돌렸던 것이지요. 박 씨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편지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다섯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박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진사의 딸이 우리 아들과 혼인하게 되었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오. 우리가 파멸시킨 집안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그 계집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오. 우리가 그 집안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재산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오. 평생 구박하며 살게 하면 절대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오. 고개를 들지 못하게 억누르고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학대하겠소. 만약 그 계집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할 것이오. 박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파멸시킨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그래서 3년 동안 그토록 박 씨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박 씨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의 집에서 박 씨는 3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박 씨가 눈물을 닦고 다시 상자를 살펴보았을 때 상자 밑바닥에 또 다른 종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족보였습니다. 청송 김 씨 집안의 족보. 박 씨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족보에는 김선비의 가계도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친어머니는 전주 이 씨 부인이었고 선비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김선비의 아버지가 최 씨와 재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즉, 최 씨 부인은 김선비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아버지는 최 씨와 재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기록.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최 씨 부인이 김선비의 아버지도 죽인 것은 아닐까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 씨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대 과제로 얻은 재산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었소. 하지만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오. 내 남편을 제거하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오. 박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었습니다. 연쇄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 김선비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선비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박 씨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피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밤새 어디 갔다 온 거요? 김선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과 족보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걸 좀 보세요. 김선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사실이란 말이오? 김선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도 아니었다니. 김선비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평생 효를 다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악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 더군다나 친어머니도 아닌 계모였고 친아버지마저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김선비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정말, 정말 미안하오. 김선비는 박 씨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집에서 그 원수의 아들과 살아왔다니. 김선비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박 씨 역시 남편의 품에서 3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당신을 보호해야 했는데, 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안도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참 후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최 씨 부인의 악행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박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효성이 지극한 선비이고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김선비는 박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조금 놓이오. 김선비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비록 최 씨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공범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편지에 서명된 이름은 박만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박만석을 체포했지요. 박만석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오. 최 씨 부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소. 관가에서 편지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박만석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자 박만석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최 씨 부인과 함께 김진사 댁에 불을 질렀소. 우리는 김진사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소. 그래서 한밤중에 김진사 댁에 불을 지르고 혼란 속에서 재산 문서를 훔쳤소. 김진사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은비녀도 최 씨 부인이 훔쳤소.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최 씨 부인이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이요. 그리고 김선비의 아버지도 우리가 죽였소. 독약을 음식에 넣어 죽였소.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소. 박만석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선량한 과부로 살았다고 여겨졌던 최 씨 부인이 사실은 이토록 악독한 연쇄 살인자였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최 씨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김선비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원수의 집에서 3년을 살다니. 마을 사람들은 박 씨에게 동정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관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만석은 살인, 방화, 절도 등의 죄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 집행일, 박 씨와 김선비는 형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3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은 모두 관가에서 몰수했습니다. 그 땅의 일부는 박 씨의 친정 땅이었으므로 박 씨에게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 땅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땅은 피로 얼룩진 땅이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김선비와 박 씨는 의논 끝에 결정했습니다. 땅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김선비도 동의했습니다. 악행으로 얻은 재산은 선행으로 되돌려야 하오. 그 후 김선비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친정 성씨를 되찾았고 부모님의 묘를 정성껏 다시 단장했지요. 묘 앞에 서서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서당이었지요. 배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하오. 김선비의 서당은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박 씨는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부는 또한 학대받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학대받는 여인들을 도왔지요. 저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박 씨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김선비 부부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야.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선행으로 승화시켰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때때로 뒷산의 최 씨 부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박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덤 앞에 서면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 슬픔, 안도감, 그리고 연민. 시어머니, 당신은 평생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지요. 박 씨는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당신을 파멸시켰습니다. 당신은 죽기 직전에야 후회했겠지요. 그래서 저에게 무덤을 파보라고 했던 거겠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무덤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은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용서만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박 씨는 무덤에 저를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 씨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박 씨를 안았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깐 산책 다녀왔단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박 씨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과거를 딛고 일어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20년 동안 자신의 악행을 숨겼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둘째, 욕심과 악행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결국 파멸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무덤을 파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넷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악인은 벌을 받았고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 씨는 최 씨 부인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박 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덤을 파서 진실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갔을까요?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맞서고 정의를 실현하고 마침내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밤마다 울부짖는 기생의 저주입니다. 한 기생이 양반에게 걸었던 무서운 저주와 그 저주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저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